자, 이제 우리 9번 할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저거죠. 2주간 보니까 이론 특강이죠.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래서 반드시 꼭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뭐 있으면 필기 안 합니다. 필기하는 거기 있는 그 내용까지 몇 페이지 보라고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어쨌든 다음 주 2주 동안 하고 있는 이론 특강 꼭 들으시라고요. 네. 자, 일단, 어차피 그거 다 무료 아닙니까? 자, 일단 가볼게요, 이제. 네, 9번 문제. 요건 말로 합니다. 자, 1번 가볼게요. 1번 자금 조달과 건설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하는 형태죠. 직접 한다는 건설을 갖다가. 이럴 때 이익도 모두 뭐 있으면 소유자한테 기수되죠. 여기 뭐죠? 지주, 자체 개발 방식, 자체. 자, 2번 볼게요. 자, 건설, 공설, 토급, 발주 시에 공사비의 변제를 준공된 건물로 써, 건물로. 요건 뭐죠?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대물. 만약 이 돈으로 주면 뭐죠?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 결국 분양금이고, 그 다음에 물건 주면 대물,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개발 사업 실시의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서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이고 토지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권도 토지 소유자는 기속된다. 이게 뭐죠? 개발만 업자가 안 되어 있지. 이게 뭐요? 위탁, 사업 위탁 방식이지. 또는 사업 수탁 방식. 그 다음에, 4번. 자, 가장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신탁에서가 형식상 소유권 이전하는데 이게 뭐죠? 토지 신탁. 5번은 보니까 업자와 그 다음에 소유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업자는 뭐 땅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토지 제공하죠. 업자는 노하우 제공하죠. 여기에 뭐죠? 지주 공동 결부 방식.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도 이건 말로 할 겁니다. 다음에 또 다시 나올 거니까. 근데 10번은 중요한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5개죠? 이 꼭 기억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거 5개니까. 자, 첫 번째 기억번 갑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반드시 기본 전제가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한다. 이때 매매 대상은 반드시 개발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그 다음 이때 이 개발권은 국가가 매매합니까? 개인끼리 매매합니까? 그래서 이건 사적 시장이지 공적 시장 아니다. 2번. 항상 이건 무슨 권리죠? 공중권 권리죠. 공중권은 수직수평, 수직적 규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디귿과 미연번 같이 보셔야 돼. 디귿 미연을. 개발권 발생 지역이든 미연번에 개발권 적용 지역은 둘 다 있죠. 둘 다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땅값과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땅값하고는. 그러니까 반드시 개발권 발생과 개발권 적용은 항상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디귿번 틀린 거죠. 일단 니얼번은 TDR의 가장 큰 단점 2개 있어. 첫 번째, 지역지구제 와해된다. 두 번째,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즉 교통 혼잡 등이나 사회적 비용입니다. 증가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는 뭐 있습니까? 니얼, 미염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11번. 아마 이거 답을 한 번에 보니 3번 답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다른 쪽에 아마 답을 많이 한 것 같아 보니까.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제. 항상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어디에다가 반영할 것인가 하는 건데, 어쨌든 이자율에 둘 다 반영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금리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인플레 발생되기 전에 미리미리 반영하는 거죠. 거꾸로 이 변동은 뭐 인플레 발생 후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변동이라는 것은
사후적 인플레 발생 후에 반영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둘 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반영됩니다. 이자율에. 되지만 단지 대출 받는 초기에 반영할 것인가 인플레 발생 후에 반영할 그 차이입니다. 그런 다음에 고정금리가 나온 순간 무조건 이 그림 그리셔야 되죠.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결국은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들은 방식, 이렇게 들은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이 그림만 그려서 가시면 돼요. 근데 이때 보니까 점점점 올라간다. 이게 무슨 방식이죠? 시정식. 얘는 매년 같은 거죠? 원리금 뭐요? 균등상환. 얘는 보니까 뭐 같은 거죠? 원금이 같은 거죠? 원금 균등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중간에 요 두 개 차이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결국은 매기마다 내는 원금과 이자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묻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있습니까? 원리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은 점점 뭐합니까? 올라가고 원금 균등은 매년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공통점은 둘 다 시간의 경과등 이자는 점점 감소하더라. 요 그림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다는 문제가. 그래서 항상 이 내용은 자주 나오는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 차입자 입장인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얘가 더 크죠. 그죠? 큰 것만큼 돈을 많이 갚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대출 기간들은 자금 회수가 빠르다 이런 말 나온다고. 자, 두 번째요. 네, 초기에 부의 상환 발생한다 쓰는 순간 무조건 이게 뭐야? 최정식. 답은 3번 틀린 거죠? 고정금리든 변동이든 인플레인 둘 다 반영된다. 답은 사전이냐 사후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니얼번. 초기 대출 금리가 낮은 게 변동이죠. 왜 그러냐 묻고 당사 뭐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이 어디에? 차입장 전가됩니다.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원리금 상환이 같은 거지. 원금 균등은요? 원금 상환액이 동일한 거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12번 말로 합니다. 우리 지분금융 반대가 뭐야? 부채금융이지. 그러니까 잘 알지만 지분은 항상 배당금입니다. 부채는 이자.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신탁정서, 저당대출인지 뭐죠? 이건 부채금융, 지분금융이 아니라. 2번 정보지원저당과 전통적 저당은 개발금융 반대가 뭐죠? 소비금융이지. 개발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건축대부. 그죠? 현재 있는 2번은 소비금융입니다. 3번은 저당이 유동화되면은 나중에 하겠지만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겠지만 이론상 무한대 대출도 가능하다고 그죠? 자, 네 번째 사입자와 1차 대출 간 사이가 뭡니까? 1차 저당시장이지 2차가 아니라 그죠? 5번은 차입자는 투자자한테 직접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죠? 자, 13번 이 PF도 있죠. 분명히 다음 텀에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PF도. 자, PF 가볼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 반드시 담보가 뭐야? 프로젝트, 사업의 계획성이죠. 절대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다. 두 번째, 현재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은행들이 하는 거지. 은행 맡긴 거죠. 위탁 계정, 즉 에스크로 계정이다 보니까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개발사업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 갚다 보니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뭐 사업주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없지. 이 말은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지. 절대 소구 금융은 아니다. 이 말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주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장부 이외 부채, 부에 금융하죠. 그죠? 이때 뭐 있습니까? 기업의 채무 수용 능력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PF는 사업주의 신용평가합니까? 안 하죠.
안 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사업주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신용 평가 비용 절감된다. 두 개 특징이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또 신용 평가 비용 절감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다음 14번. 리자. 자, 리자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자, 리자 회사가 크게 세 개 있죠? 자기 관리, 위탁 관리, 또 뭐 있죠? 기업, 구조조정이 있죠, 그죠? 열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그 이외 나머지 중요한 회사 두 개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자산관리회사. 또요? 또 투자? 부동산 무슨 회사입니까? 투자자문회사. 자, 일단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현재 자기관리 인가입니까? 등록입니까? 위탁관리는요? 등록. 기업 구조조정도. 그러니까 얘들 둘 다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속된 말로 이건 바지 사장이죠, 이건,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업무는 누가 합니까? 얘는 그럼 뭐 합니까? 인가지. 그 다음에 투자자문에서는요, 등록.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냐 없냐 묻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실체를 갖다 보지 말고 임직원 등을 상견을 둔다 두지 않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회사에 실체 있는 거죠. 얘들은 둘 다. 그러니까 요 말 대신 보통 쓸 때 임직원을 상건 둔다 이 말 항상 나온다고 나올 때. 자, 그 다음에 주식 공모. 자, 주식 공모는 영업 인가 후에 몇 년? 이 바뀐 법이요. 2년. 그래서 몇 프로 이상이지. 근데 기업 구조는 이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100% 전부 다 사모 발행, 사모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식 분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자기관리 30% 이하. 위탁관리 40% 이하. 기업 구조는 이런 의무 조항 없다.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고. 다음, 예, 자본금. 자, 일단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예, 초기 자본금.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설립 자본금. 자, 설립 자본금 자기가 얼마요? 5억. 그 다음에 얘는 3억. 얘도 얼마 됩니까? 3억. 영업인가 후에 최저 자본금이죠. 6개월 경과 중에 최저 자본금은 얘는 70억, 얘 50억, 얘 50억이죠. 자, 그럼 가볼게요, 다시. 자산관리의 주 업무가 뭐예요? 업무가 뭐예요?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대신합니다. 업무를 갖다 대행해 주는 게 뭐냐고 되게 다른 말 자산관리예요. 거꾸로 투자자본에서 반드시 업무가 뭐죠? 네, 자문 기능과 무슨 기능? 평가 기능, 평가. 자, 그리고 자본금 현재는 자산관리 얼마입니까? 70억. 자문에서는요? 네, 10억. 5억이 아니야. 10억. 자,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자, 영업인가
시에는 3명이지. 인과 후에는 5인. 물론 얘들은 필요 없는 거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문 인력 몇 명? 5명이죠. 얘는 전문 인력 몇 명요? 이렇게 구분하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처분 제한. 비주택이든 주택 둘 다요. 몇 년 이내? 1년 이내 처분합니다. 얘도 몇 년 이내? 1년 이내. 얘는 의무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자산 구성.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이요. 부동산이 몇 프로? 70. 유가증권이 10%죠. 근데 어쨌든 자기 관련 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탁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업 구조조정 반드시 부동산에만 합니다. 절대 위탁은 저기 뭐 있습니까? 이 유가증권 등은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배당금. 배당금 전부 다 몇 프로? 90 이상이죠? 얘는 초과 배당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다만 할 것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배당 중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기 관리는 반드시 몇 프로까지? 50 이상이 돼. 이익준비금 적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볼 게 뭐 있냐? 이런 겁니다. 과연 법인세가 면제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물었을 때 자기 관리와 관리는 면제가 안 되지만 그 반대가 앞으로 뭐 있습니까? 위탁 관리와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은 면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 항상 언제 출자할 수 있습니까? 영업인가 후에 최저 자본금이 충족된 후죠. 후에만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원래 어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일단 가보자고, 이제. 1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여기 나 있죠. 죠? 임직원을 상건둔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건 임직원 상건둔다. 이건 자기관리. 자기관리. 2번요. 2번 보니까 반드시 주식 해소를 합니다. 또 명칭은 반드시 부동산 투자 해소는 명칭만 써야 돼요. 명칭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자본 얼마요? 3억, 그죠? 그 다음에 4번요. 자, 이걸 항상 뭐합니까? 인가한다. 그래 하시고요. 5번 가보겠습니다. 위탁 관리는 얼마요? 1인당 주식 소유가 40인데 기업 구조조정은 의무장이 있습니까? 없다. 그 다음에 15번은 지난주에 했던 말로 합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종신형은 9억 이하인 주택인데 1주택 또는 다주택 가능하다. 맞고 2번 갑니다. 자, 2번요. 항상 있죠.
기본 전제는 연금으로 가입된 주택은 절대 저당권 등이 설정 안 돼 있어야 돼. 다만 거기 보니까 예외가 있죠.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경우는 월세 등에 대해서 가능하다. 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출 금리는 변동입니다. 인대, C, D 금리와 코픽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후에는 변경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출금 언제든지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상환 가능하며 이때 초기 상환 보증료는 환급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용기간 중에 종신 지급 또는 종신 혼합간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우대용도 우대 지급과 우대 혼합간의 변경할 수 있다. 예, 그런 문구 좀 기억하시고요. 자, 16번. 이 16번은요, 좀 고민해보세요, 이거는. 내가 풀까 말까. 나 같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문제 푸는 것은 항상 이렇게 푸셔야 돼요. 무조건 나오거든 총투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지분 플러스 이렇게 저당을 먼저 한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항상 보면 모든 것의 중심은요, 순영업소득의 모든 중심이에요.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이 항상 주어집니다. 이렇게 빼면 세전 뭐 있습니까? 현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 기본 톤 요거예요, 항상. 이런 질문 딱 묻는 순간. 자, 그러면 현재 보니까 지분은 1억이고 저당은 2억이고 총 투자 3억 될 것이고 순영업소득이 6천인데 거기 뭐라 했습니까? 이자가 10%인데 다만 만기 시 원금 지급한다 있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부채 서비스는 이 속에 원금 이자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이자만 지급하니까 원금 만기 지급한 결과 이때는 원금 지급할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자, 2억에 10%면 이자 얼마 됩니까? 2천이죠. 그런 결과 세전금은요?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 있습니까? 문제 물었던 게 지분 수익률. 항상 지분 수익률은 무조건 분모의 지분 들어옵니다. 분자의 세전 현금 들어오겠죠. 그래서 현재 얘는 뭐 있습니까? 지분이 1억이고 세전 현금이 4천이니까 40%. 자, 2번은 부채 감당률 이렇게 바로 풉니다.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요거 아닙니까?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요? 순영업소득이지 이거.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어? 2,000분의 6,000이니까 이건 3 되겠네. 3구죠. 그 다음에 3번은 보니까요, 나와 있던 게 부채비율이죠. 아까 전 부채비율은 내 돈과 뭐요? 남 돈이죠. 그러니까 지분분의 저당이니까 현재 지분 1억, 남돈 2억이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200%. 4번은 여러분 환원율 공식이 뭐요?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수익환원법은 가격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이지. 같은 말이 뭐예요, 결국은? 환원율은 뭐 있습니까? 가격분의 뭐요? 순영업소득. 가격 같은 말 뭔데? 총투자. 그래서 총투자 금액이 3억인데 순영업소득이 6천이 되다 보니까 요 값은 20%가 되어진다 이거죠. 자, 자본 환원율, 환원율의 역수가 뭐냐? 순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는 공식 역수죠. 그죠? 순영업소득분의 뭡니까? 총투자. 자, 순영업소득 현재 이게 6천분의 얼마 됩니까? 3억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거 풀 거냐고.
하여튼 고민해보세요. 자,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17번 문제는 무조건 푸셔야 돼.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시험에 최근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푸시라고요. 푸는데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하는 거요. 항상 보니까 우리 A는 보니까 제일 먼저 호황과 불황일 때 나오는 기대수익이 있죠. 그래서 호황일 때 6%고 불황일 때 뭐 있습니까? 4%인데 이게 나올 확률이 반반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원래 전부 대주는 거예요. A, B, C에 대해서. 요 값이 얼마 됩니까? 이건 5%죠. 자, 참고로 이 문제 빨리 푸는 방식은 뭐냐? 확률이 5대 5면요. 그냥 이 두 개 값을 그냥 그대로 대주라고. 더한 값이 2로 나눠주라고.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 푸시면 돼. 물론 이제 프로틴이 달라지면 이렇게 하겠지만, 같을 땐 그냥 그대로 뭐 있습니까? 둘 다 대해서 2로 나눠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자, A는 현재 5%지? 그죠? 10에다가 2니까 5%. B는 뭐 있으면 합치면 12%지? 6% 될 것이고. C도 합치면 12%지? 근데 이때 이제 이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이 있어. 이 말은 자금 투자 비율이 있다고. 보니까 A한테 몇 프로? B는요? C는요? 해서 여기 1%, 여기 1.8%, 여기가 3% 해서 5.8. 이런 건 시험에 꽤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푸셔야 돼. 자, 일단 이런 건 그냥 거저 주어지는 문제니까 꼭 푸시고요. 그 다음에, 예, 18번 문제. 18번. 자, 18번은 일부러 그거 속에 다 집어놨어. 가장 중요한 말은. 그래서 그런 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이거 묻는 거요. 실현 수익과 기대 수익. 실현 수익과 요구 수익이 나오는 순간 다 틀린 지문이다. 문제 성립되지 않는 지문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투자할까 말까 했을 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있으면 누가 더 커야 됩니까? 기대죠. 그 다음에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는 누가 더 커야 됩니까? 투자 가치가 더 커야 되죠. 이럴 때 무조건 투자한다. 세 번째,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시장과 투자 중 누가 더 커야 됩니까? 투자 가치죠. 그다음 네 번째 보니까 예, 요거 묻는 거죠. 만약에 기대가 요구보다 시장이 투자 가치보다 크다면 언젠가는 균형 가질 것이다. 이때 누가 변할 것인가 묻는 거죠. 무조건 기대가 요걸 따라갑니다. 시장이 항상 투자를 따라간다. 이 말 하셔야 돼. 무조건. 그럼 현재 이 말 아닙니까? 얘가 12%에 10%에 하자고. 결국 뭐 기대 수익이 뭐 해야 됩니까? 하락해야 되죠. 같아지게 해서는. 또 시장이 뭐 있습니까? 투자보다 높죠, 이거. 그럼 시장이 뭐 해야 됩니까? 요거 묻는 거. 문제에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 수익은 무위험 플러스 뭐요? 위험이죠. 그죠? 이때 위험에선 중요한 게 투자 대상에서 위험이 커지면요. 요구 수익은 커지는 거죠. 요구 수익이 커진 만큼 부동산 가치는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건 위험과 요구 수익, 부동산과 요구 수익과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가치는 비례 반비례. 그 다음에 이때 위험과 요구 수익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죠. 이걸 보통 뭐라는 다른 말로? 상쇄관계. 이때 쓰고 있는 위험 어떤 위험을 취급합니까? 체계적 위험만 취급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다이 문제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 반드시 다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볼게요, 이제. 1번, 문제 성립 안 된다. 2번, 위험과 수익이 상세란 말은 반드시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상세죠. 그 다음 3번 갑니다. 기대 수익이 요구수가 크면 점차 뭐 있으면 기대 수익이 뭐하죠? 하락하죠. 그 다음 네 번째, 요구가 기대보다 크면 뭐 있으면 투자합니까? 안 할 거 아니죠? 시장이 투자보다 커야 되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투자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 잠시만요. 보세요. 위험이 0입니다. 무위험이 3%예요. 요것이 몇 프로지?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수익률 없습니까? 있지. 뭐만 존재한다? 이때는 무위험률만 존재해야 된다고. 위험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즉 수익률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무위험률만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19번요. 19번. 19번은 요거 묻는 걸. 자, 다시 해보죠, 이제. 분산 투자 왜 할 것인가 목적부터. 이제 그림을 바로 갑니다. 이럴 때 총 위험이 있는데, 투자 대상 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 대상 수가 많으면 점점점 위험은요 줄지만 일정 공급도 안 주는 거죠. 따라서 보니까 이때 투자 대상 수가 많으면 점점 위험이 주는데 요까지가 무슨 위험? 체계 비체계.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아무리 투자 대상이 많아서 절대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 게 있죠. 여기에 뭐라고요? 이건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분산체 목적이 뭐라고요? 위험 제거 목적이죠.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이에요? 체계 위험은요? 제거 못한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 아셔야 되죠? 투자 대상 수가 많을수록 위험 제거는요? 많아지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럴 것인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있을 것.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죠? 각 투자 대상들마다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포도가 어떻게? 동일하지 않는 거지. 자, 동일하다 쓰면 상관계수 값이 얼마요? 플러스 1.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는 거지. 동일하지 않단 말은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쓰면 안 돼. 요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계수가 중요한데 플러스 1부터 뭐요? 마이너스 1까지죠. 자, 플러스 1은 수익률이 같이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통일 방향이지. 마이너스는요? 반대 방향. 이럴 때 위험 제거가 중요한데 어쨌든 플러스 1은 전혀 위험 제거를 갖다 뭐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 마이너스는 완전 뭐합니까?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요거 가지 마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시험에 여기 답이 나오게 돼 있어, 항상. 요 속에서. 요것만 기억하시라고요. 1번 그건 아닙니까? 그죠? 1번. 비체계적 위험 뭐 있습니까? 뒤에 설명되어 있지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맞지? 2번. 평균 분산 원리 판단이 어려운 걸 뭐 있습니까? 얘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죠? 분산할 거 큽니까? 적습니까? 크다, 그죠? 오래 하시고. 그 다음 3번, 4번. 대상수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죠?
이음으로 쓸 때 분포도가 다르다. 또는 상관교시값이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통과되는 점, 접하는 점. 접하는 점. 통과되는 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20번. 자, 20번은 요거 묻는 거네 보니까 문제가 매년마다 100만 원씩, 이거 벌써 연금인데 현재 가치 묻는 거네. 연금에다가 100만 원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연금 현가란 게 없다는 거 이게. 그 연금 현가 없다 이 말은 연금 현가 역수가 누구냐 묻는 거야. 그게 누구죠? 본에 1선 내겠지. 역수니까. 그래서 현저히 있는 저장상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0.4나 있습니까? 2.5죠? 2.5 곱하기 100만 해서 250만 원. 이건 알면 열받는 거예요. 그럼 나로 살아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21번요. 이건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동일한 투자 금액이면 수익이 높은 거, 낮은 거, 뭐 선택합니까? 동일한 투자 금액이라면 수익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동일한 수익이면 투자 금액이 높은 거, 낮은 거. 자, 그 말 같이 읽으면 있습니까? 수익을 가지고 다른 말 순현가 생각하시라고. 그 순현가 생각하면 그 답 나오겠죠? 1번 동일한 투자 금액인데 수익, 순현가가 뭐 있습니까? 높은 거. 그죠? 2번은 이건 다음에 할 건데 순현가가 0보다 크면요 무조건 즉 순현가가 타당성이 있어 무조건 수익성은 항상 타당성이 있어. 그러나 내부식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수익 자 이건 다음에 할 거야 하는데 어쨌든 순현가가 타당성 있는 경우에 수익성은 반드시 타당성이 있어요. 있지만 내부식은 항상 그런 건 아닐 줄 아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요. 가치 합산 원칙을 쓰는 건 오직 순현가만 쓸 수 있어. 오직. 네 번째, 이거 틀린 이유 알죠? 하여간 현금 유입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 현가. 또 현금 유출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 현가. 반드시는 화폐 가치 현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보다 큰 경우 투자합니까? 해요? 하지 않는다. 그죠? 자, 22번 갑니다. 항상 22번 공부할 때 뭐하고 비교하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이거 한 적이 있죠?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외부 효과. 자, 물어보죠. 외부 효과에서 사회적 편익이 더 크면 외부 경제고 사적인 비용이 더 크면 사적인 편익이 더 크면 불경제.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더 크면 불경제. 그다음에 과대 생산이면 불경제. 그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 불경제. 수요가 증가되면 외부 경제. 그럼 결국은 외부 불경제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다고요? 지역 지구제.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지구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지역적 외화할 것은 효과. 효과는 딱 두 개요. 어쨌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외부 불경제를 제것들은 뭐요? 감수시킬 목적이죠. 이 말은 결국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주어진 땅에 대해서 뭐요? 효율성을 높여줄 목적입니다. 자, 목적. 두 번째, 이걸 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자, 항상 이건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는데,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단기, 장기가 있는데, 자, 현재 이 지역이 주거 지역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때 국가에서 뭐 했으면 이 지역을 공장 등을 강제 철거하고 이 지역이 주거 전용 지역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 곧 이게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러면 단기에서는 그만큼 뭐 있으면 이 지역이 쾌적성이 좋아지겠죠. 쾌적성이 좋아진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수요가 증가된 만큼 공급은 단기야 단기 불변 또는 약간 증가죠. 초과수요 발생하죠. 그럼 결국 집값은 뭡니까? 올라가 뭐 발생하죠? 초과이윤 발생된다. 자, 초과이윤이 발생된 것만큼 시장의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요. 일정 기간 후에 공급은요. 집값은요. 무슨 이윤 발생합니까? 요거까지. 그죠?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보니까 건축비가 같을 때가 있고 비용이 올라갈 때 있죠. 그죠? 자, 비용 일정 산업과 비용 증가가 있는데 비용 일정은 말 뜻이 뭐예요? 과거에 짓는 건축비는 지금 짓는 건축 같은 거죠. 뭐 집값도 지금 뭐 있습니까? 같아야 되지. 비용 증가는 자재비가 좀 올라갔다 이 말 아닙니까? 올라간 만큼 집값도 뭐하죠? 그러나 이 속에 보니까 분명히 공급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공급이 증가된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주택량은 무조건 뭐요? 증가합니다. 마지막 특징이 정리할게요. 독점이 더 문제인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사전적 독점이 문제지 절대 사후적 독점은 아무런 문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요까지. 사전이 뭔데요? 사전은 단기. 초과이윤 발생했지. 사후는 정상이윤 아닙니까? 원래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궁극적 목적 뭐 있습니까? 초과이윤을 소멸시키고 정상이윤 달성을 목적이라고. 근데 초과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지역적 해보니까 오히려 단기는 더 심각한 뭐 발생했습니까? 초과이윤이 발생되었은 결과 문제가 되는 건 분명히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흐려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1번 단기는 수요 증가하고 초과이윤 발생한다. 2번은 비용 일정 산업은 반드시 장기는 무조건 공급 증가입니다. 이면서 이때 비용 일정이면 집값도 원래 같아야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참고령들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호 보완 관계입니까? 상호 충돌 관계입니까? 상충 관계지. 그러니까 지역지구의 궁극적 목적이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형평성에 대한 문제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는 주택 가치는 집값 올라가죠. 주택량도 올라간다. 그죠? 자, 다섯 번째.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사전적 독점이 문제이지 사후적 독점은 아무런 문제 없더라. 자, 그다음 23번 갑니다. 임대료 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지. 그죠? 우리 특히 임대주택 정책은 매년 이 자체가 시험 나오다 보니까 항상 임대료 규제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22개 3번입니까? 자, 요거는 일부러 요번 시간은 단기, 장기를 구별해서 한 개 한 개 특징 봐볼게요. 단기, 장기를. 자, 일단 제일 먼저 단기 일대와 장기 일대 두 개 있어요.
항상 단기는 이 말입니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수요만 증가합니다. 장기는 공급도 이제 뭐 있습니까? 자유롭게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시장 경제 원래 맞게 두니까요. 시장 형성되고 있는 월세가 100만 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말하는 너무 비싸니까 국가에서 말하는 거면 절대 80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규제함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봐보자고 이제. 자, 첫 번째 보니까 단기는 요것만큼 뭐 있습니까? 수요가 늘어나죠. 그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좀 중요한 거예요.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에 이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월세 얼마 있습니까? 100이었죠? 지금 월세 얼마요? 80이죠? 이동을 한다.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따라서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월세 등을 낮출 목적이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장기 갑니다. 이제 현재 보니까 이렇게 뭐 있습니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이제 감소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이 감소한 것만큼 여기 있는 초과 발생합니까? 수요 발생하죠. 자, 일단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뭐 있냐? 장기는 공급이 감소하더라. 이때 중요한 말. 현재 보니까 이 공급이 감소한 결과 초과수요 발생 결과 뭐 있습니까? 집을 갖고 있는 주인은 절대 이 정도의 월세 주겠습니까? 아니겠죠. 워낙 주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있습니까?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이렇게 또 다른 이명계약서를 분명히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 월세는 141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중가격이지.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이중가격제가 존재하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은 월세 얼마 줍니까? 100 주고 있죠. 근데 새로운 임대차는 얼마 줍니까? 140을 주니까 이동하냐고요. 그런 결과 규제 효과 있습니까? 이런 특징 마시면 돼. 그러면 이때 이 공급자 입장은 장기는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집니까? 아니면 완화됩니까? 자, 이때 보니까 주택에 대한 질은 기존 임대주택은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뭡니까? 전환되겠죠?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결국은 임대 규제 설명 다예요. 정확한 걸 보면. 그래서 단기 장기를 철저히 구분시키라고. 어차피 나면 결국 뭐예요? 단기 장기를 구분해서 시험 낼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1번 갑니다. 교재 임대료는 시장보다 높으면 아무런 영향 받습니까? 없는 거죠. 자, 2번 갑니다. 장기는 공급 부족 문제 더 심각해질 것이고 3번은 단기는 기존 임차인 다른 임대주택 이동하죠. 자, 4번 좀 정리하셔야 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수요가 얘보다 탄력적이면 초과수요 더 커지지. 얘보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공급도 얘보다 탄력적이면 초과수요가 더 커지죠. 정리하시라고. 그러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탄력적일수록 수요이든 공급이든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가 더 많이 발생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24번은 요거는 네.
자, 24번은 이렇게만 정리하자고요. 조세 귀착에 대한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세금이 부과되어지면은 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지불액은 뭡니까? 더 많아질 것이고, 공급자가 뭐 있습니까? 자기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은요, 오히려 감소하죠. 두 번째 보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항상 조세기책은 수요자, 공급자 둘한테 전가되겠지만 탄력과 비탄력 중에 누가 더 많이 냅니까? 이때 보니까 완전 비탄력이 모든 세금 내죠. 반대로 완전 탄력이 뭐 있습니까?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 안 낼 편이죠. 이런 말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볼 게 뭐 이 말 아닙니까? 효율적인 세금. 이 댁에선 누가 세금 더 많이 내야 됩니까? 공급자 부담이 더 많이 됩니다. 부담이. 공급이 뭐 있으면 완전 비탄력 또는 비탄력일 때 되겠다. 그죠? 네 번째, 이 말로 하겠습니다. 모든 주택에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한 무슨 세? 역진세. 해결 방식은 차등과세 또는 뭐 있습니까? 노진세 또는 뭐 있습니까? 공공주택의 대량 건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가볼게요. 1번,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이면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다. 아까 말했습니까?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무조건 누가 세금 더 많이 내야 됩니까? 공급자. 그래서 거기 있는 수요자 대신 공급자에서 받아먹고 있다죠. 2번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 모든 세금 수요자 몫이죠. 3번은 통과, 4번 갑니다. 주택 가격이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하면 무조건 무슨 해요? 역진세. 해결 방식 공공주택의 대량 건설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몫이 적어질 것이다. 그죠? 자, 25번에 말로 합니다, 지금은. 자, 이거 1번, 이건 뭐예요? 미래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한다. 이게 뭐지? 토지 언행제도. 2번. 이런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매수입니까? 환지입니까? 환지. 공영개발은요? 매수. 거기 있는 말이 앞뒤 바뀌어야 되겠네. 그죠? 공영개발은 4번 토지구역 정리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매수 방식을 취한다. 이래서 해야 되죠. 세 번째. 오히려 3번 답은 좀 꽤 많던데. 자, 보세요. 그럼 공영개발은 환지 방식, 매수 방식. 그래서 공영개발은 뭐 있습니까? 우리 잘 알지만 개발이익 환수할 수가 충분하지. 자, 봐보세요. 이제. 그런데 이것 좀 보셔야 돼. 현재 이 땅을 국가가 매입한 거예요. 국가가. 이 땅을 개발할 목적으로. 그러면 바깥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건? 개인 땅이지. 그래서 국가가 이 지역을 개발한 후에는 뭐 땅값 뭐합니까? 올라가면 외곽지역 땅값도 올라가죠. 그 현재 공영개발지역은 국가 땅이면 당연히 개발지역 내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있죠. 국가 땅이니까 내니까. 개발지역 외엔 누구 땅이에요? 이거? 개인 땅이죠. 개발 환수할 수 있습니까? 요거 묻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무런 말 없이 공영개발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지만 혹시 지문상에 내란 말과 외람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요. 예, 4번. 초기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은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환지. 즉, 같은 뭐죠? 토지, 구역 정리사업. 자, 5번. 주민 의견 수렴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환지. 그럼 이건 토지은행제도는 이 환지입니까? 매수입니까? 매수죠? 그럼 뭐 써야 됩니까? 예,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서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26번요.
순서 묻는 거 아직 얘만 순서 안 물었어. 다른 건 순서 다 물었어.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할 게 기존 부지 분석입니다. 나머지는 넓은 것보다 좁게 분석한다 생각하세요. 예? 흘려보시면 됩니다. 그건 순서 좀 기억하시고 27번요. 설마 이거 틀리면 없겠죠? 이건 푸셔야 돼 무조건. 자, 항상 공식은 27번은 거리분의 뭐요? 크기죠? 액면 이렇게 쓰시라고. 그래서 거리가 현재 뭐 있습니까? 얘가 15죠? 55. 크기가 뭐 있습니까? 25,000 나 있죠? 그럼 제일 먼저 거리는 거리대로 비율로 표시하시고, 또 크기는 크기대로 비율로 표시하면 됩니다. 거리는 뭐야? 5가 기준이지? 1대 2대 1이지? 매장 크기는 뭐 있습니까? 5,000이 기준하면 되겠다죠? 1대 4대 2죠. 마찰계수 얼마요? 1분의 2지. 4분의 4니까 1되지. 1분의 1되지. 다 더하면요. 4분의 2가 A 고객, 4분의 1, 4분의 1 B, C 고객. 전체 고객 얼마죠? 중에 몇 프로? 12만. 그래서 A 고객 12만, A 고객 6만, B 3만, C 요 B 물었죠? 네. 그래서 답은 3만. 또 A 했지? 2번. 제가 다른 답 했습니까? 2번. 2번.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 28번 할게요.